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덕이범을 하려고 했지만 동덕이범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동덕이범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좀 별거 없는 동네 술집 같은 저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거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조금 있어갖고, 우성이 형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정우성은 왜 여성들에게 크게 비난받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뭐 저는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정우성이라는 사람의 편이 됐어. 난 이제 와서는 정우성의 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중립적으로 보기 힘든 내 입장에서도 지금 사태는 좀 약간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인권 운동이란 건 사실 남자들 목에 계목을 채우는 방식으로 낙원이 완성되었잖아. 나는 잠재적 가해자야. 막 이런 막 교육시키고 있고, 그리고 경찰도 와가지고 당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근데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표면 위에 올라온 게 몇 개 없어 그렇지, 그런 게 진짜 비일비재했거든. 내 주변에만 있어, 그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미 뭐 그런 낙원이라는 게 완성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녀들의 입장에서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일까. 그동안 자기들이 끌어올랐던 그런 자유인권을 끌어 낮춘 사람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맨날 하는 게 뭐야? 버스터콜 때려가지고 막 소환시켜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러기엔 이게 너무 없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봤어. 가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그 여성 시대에서도 그러잖아. 야, 나도 정우성애 낳고 싶다. 정우성이라면 오케이. 여체도 늘상 말한 것처럼 차은우의 30번째 와이프처럼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감 때문인가?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건 받아들여서 그런 건가? 내가 본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그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정치적으로 난 둘 다 욕하는 주의잖아. 난 전부 다 까는 주의고 이미 염증을 느꼈는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 대한 색깔이 조금 연하게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피하 식별밖에 없거든. 그런 관점에서 정우성은 자기 같은 편이었던 거야. 언제부터? 박근혜 나와! 했을 때부터 이미 철저한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되게 열받아갖고, 언니, 정우성 너무 짜증나요! 우리 공감을 해요! 이러고 해도 시민단체에서 말리는 거야. 얘야, 우성이 오빠는 우리 편이란다. 이렇게 말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런 좌파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옛날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 옛날에도 그 발씨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정말로 난 진짜 드라마틱하게 가셨다고 보거든. 어떻게 갔어? 그 맨 처음에는 안희정 비서, 누가 보기에 안희정과 비서는 약간 첩 같은 관계였거든. 그 카톡 내용 보면 지사님은 날 이해해 주시는 분 막 그러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막 진짜 쏘아 붙였잖아. 쏘아 붙이면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결국엔 이게 도입이 됐고 안희정 결국엔 깜빵 갔잖아.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만약에 안희정이 나왔잖아, 두창용 대통령 못 됐다 지금. 안희정은 보수표를 땡겨올 수 있는 진짜 거의 유일한 그런 좌파 쪽 사람이거든, 안희정은. 근데 그걸 그렇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도 똑같이 갔잖아. 자기도 그 냄새 맡고 싶다 했다가, 그치? 그러다가 갔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 역대 유례 없는 단어가 나왔잖아. 피해 호소인이라는 역대 유례 없는 단어가 나왔잖아. 결국에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깔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었더니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 왜냐하면 우성이 형은 자기들과 같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와서는 남자들한테도 같은 편이야. 왜? 정우성론이라는 뉴 노멀을 제시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좌파 특유의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이중성이라는 게 돼갖고 둘 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묘한 캐릭터의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뭐 나는 그래, 나 역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진영 논리의 입장에서 정우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우성에 대해서 나도 이제 중립적으로 못 본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말했던 그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똑같이 성인 남녀 여자가 남자랑 여자 야스하고 정우성 우성형은 심지어 몰랐대. 임신한지도 몰랐다 하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와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임신의 결정권은 손전이 다 100% 여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또 정우성 우성형만 먹는 것도 좀 약간 신기하지 않나? 난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와중에서 그런 뭔가 그런 이중성과 이중성으로 얽힌 그런 하나의 그런 실타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난 보면 좀 많이 재밌더라고. 다 같은 편이야. 다 같은 편이 돼버린 거야, 그게. 다 같은 편이 돼버린 그런 것들 되게 웃기고. 근데 그 중에도 좀 개인적으로 근데 좀 실망했던 부분은 사실 그거 청룡영화제에 나와가지고 자기 시상소감이 아니라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했잖아. 기자회견을 벌였단 말이야. 난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 왜 굳이 저 얘기를 왜 저 자리에서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더 놀랬던 게 영화계의 카르텔이 정말로 막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마치 와가지고 야 우리들의 카르텔이 이렇게 공고하니까 건드리지만 약간 난 이렇게 보였거든. 그리고 그 뭔가 그 영화계의 그 카르텔 안에서도 정우성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다 박수치고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카르텔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갖고 살아가는 그런 뭔가 하나의 그런 애널서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임지연은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영화계 안에서 수혜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졌고, 해리는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냥 이거는 마치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우리한테 태클 걸지 마. 난 그런 장면, 약간 새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게. 물론 뭐 이해를 하자면 영화계 입장에서는 이성균이라는 그런 약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었나 싶지만, 저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계 역시도 또 같은 편이거든. 약간 영화계 쪽이나 문화예술 모두 쪽 약간 좌파 카르텔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우성도 뭘로 떴어? 박근혜 나와! 이걸로 떴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얽히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래. 근데 나는 근데 이런 관점을 떠나가지고 정치적인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도 난 근데 사람을 볼 때 나는 근데 좀 공과 가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약간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공과 가를 따로따로 안 보는 것 같아. 어떻게든 조그만 과가 있으면 그걸 공을 다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공이 있다고 해서 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은 과가 있다고 해서 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따로따로 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관점에서 나는 정우성도 방시혁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시혁이 형 같은 경우는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아시안 남자는 피라미드 바닥 제일 밑바닥이었어. 아시안 여자는 밑바닥은 아니야. 우리는 흑인보다 아래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 기본적으로 그래. 그래서 막 커뮤니티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흑인보단 잘났지 이러는데, 아니라고. 밖에 나가면 흑인들을 더 좋아한다고 애들이 이만하니까, 근데 그거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방시혁이잖아. BTS라는 그룹이 그런 무너져가는 그런 아시안의 입지를 얼마나 올려놨는 줄 알아? 난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그 시총 2조를 넘는 그 기업의 수장인 걸 떠나고 난 그걸로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살았다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그 과즙세 내려가는데 뚱뚱하다고 막 겁나 까이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건 마음이 아픈데도 근데 한편으로는 나 더 아팠던 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더 아팠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정우성이라는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우성론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혁명적인 한 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정우성론이라는 게 앞으로 더 확대되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줄게. 어마어마한 그런 뭔가 그런 스노우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대목줄 시대의 끝을 알리는 그런 위대한 업종. 물론 이제 박근혜 나와! 뭐 이런 입장도 있긴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편인 거야. 얼마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이번에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같은 사람이잖아. 아수라 찍고 서울의 봄 찍고, 야 얼마나 완벽해. 맞아, 정치적으로. 우성이 형도 좌파 쪽에 묻고 있지만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되니까 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야. 맞잖아.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사실 뭐 이야기의 시작은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왜 여성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피아식별로 인한 정치적인 관념 때문도 있지만,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보는 나의 관점이라던가, 그리고 뭐 대한민국 특유의 그런 부분들도 조금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뭐 하나에 티끌 만한 과 하나만 있어도 그걸 잡아서 끝까지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염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주저리 얘기하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거야.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자면,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가 좌파이기 때문이고 같은 편이야, 그지?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가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건 왜냐면 정우성론을 제시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있거든. 근데 때로는 뭐 공과,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이 있다고 해서 과가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과가 있다고 해서 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이 정우성론이라는 거는 거대한 뉴 노멀이 돼서 앞으로 엄청나게 그 남성 해방 운동에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스노우볼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